3년째 전쟁 중인 네. 러시아의 경제가 우리나라보다 낫다뇨.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데이터가 좀 있어서 가져왔거든요. 예. 러시아의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가 작년에 3% 성장했어요. 예. 그리고 올해는 2.6% 정도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작년 GDP 성장률 추정치가 1.4%거든요. 예. 그리고 올해는 2.2% 정도 전망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IMF의 말대로면 우리나라 경제가 러시아보다 뒤처진 것처럼 보여요. 네, 간간히 그 좀 개도국들 중에서는 이 네.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국가 통계를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 거는 IMF에서 발표한 거라고 하니 이거 뭐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참 더 믿을 수가 없는 게 네. 러시아 GDP 성장률이 그러니까 이른바 G7 국가들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간신히 내년에 2%, 올해 2%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프랑스, 뭐 이탈리아, 영국,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은 1%도 채 안 되고요. 근데 이게 비단 IMF만의 자료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세계은행이 2022년 구매력 평가 기준 GDP를 발표했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국의 물가가 고려되기 때문에 생활 수준, 그러니까 실질 생활 수준을 좀 더 알 수 있는데 예. 러시아가 무려 독일을 앞서면서 유럽에서 1등했고요. 세계에서는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점점 통계가 신뢰가 좀 제가 네. 모르겠습니다. 제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이번에는 더더욱 제가 믿기가 어려운 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으로부터 제재를 세게 받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생각부터 드는데요. 그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진짜로 재작년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 뭐 미국, 그다음 G7 국가들 뭐 이런 서방 진영들이 러시아 경제의 숨통을 진짜 끈다시피 했거든요. 예. 거의 전방위로 압박을 가했는데요. 일단 미국 등의 나라들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죠. 스위프트에서 루블화를 퇴출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선진 자본시장에 러시아가 아예 접근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또 러시아가 원래 원유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원유 가격에 있는 그 씌워져 있는 캡 상한 가격을 낮췄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원을 통한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도록 한 거죠. 그리고 러시아 중앙은행이 그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조 원 정도 되는데 그걸 그래요. 동결했어요. 예. 근데 이런 제재들이 확실히 효과가 있었던 게 전쟁 초반에 루블화 가치가 폭락을 했고요. 기억납니다. 맞아요. 그리고 가스프롬이나 뭐 스베르방크 같은 국영 기업들의 가치도 덩달아 90%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민간 사이드는 어떻게 했냐? 뭐 중앙은행의 자산도 동결된다고 하니까 이젠 일반 국민들은 내 돈을 찾지 못할까봐 뱅크런 일어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올레가르히라고 하죠. 그 러시아의 신흥 재벌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저택이나 요트 아니면 스포츠 구단 그리고 신용카드까지 압수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네, 설명을 들을수록 더욱더 의아스러운데요. 쉽게 얘기해서 국가 자산 환수해버리고 계좌 막고 그죠. 자산 뺏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경제는 건재하다. 이게 왜 그랬나 봤더니 그 당시에 서방국 진영에서 제재를 가할 때 일단 러시아 재무부와 중앙은행의 대처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예. 국가주도로 은행 시스템을 강화해가지고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전시 경제로의 전환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방 제재의 어떤 초기 충격을 굉장히 억제할 수 있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일례로 작년에 그 러시아 은행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순이익이 49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전년 대비 무려 16배나 늘어난 규모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러시아 정부가 경기 부양하려고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은 신규 대출이 크게 늘었고 거기서 예대 마진을 통한 이익이 크게 급증한 겁니다. 예. 이런 일련의 어떻게 보면 러시아 정부의 정책들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러시아는 껐덕하면 무슨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때마다 또 서방 국가의 제재를 받다 보니 그랬죠. 나름대로 이제 대응 노하우가 생겼네. 학습 효과가 예. 그것도.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정부 차원에서 이번 경제 제재를 경기 부양으로 바꿔서 경기를 호황으로까지 만들어냈다. 이렇게 요약해도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 러시아를 살린 정부 지출은 또 따로 있었어요. 국방비입니다. 그 러시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후에는 군수 산업이
산업이 질주를 하면서 전쟁으로 인해서 GDP가 반등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게 지금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이제 국방부로 쓰다 보니까 네네. GDP 성장률도 늘어나고 그랬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 최근에 외신에서 굉장히 와닿는 비유를 봤거든요. 러시아 경제를 표현한 건데 네. 탱크를 만들기 시작한 주유소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실 전통적으로 뭐 가스나 원유 같은 자원 팔아서 먹고 사는 회사였는데 여기에서 군수 산업이 가세하면서 그러니까 경제가 질주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올해 러시아의 국방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151조 원이거든요. 이게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딱 3배 늘어난 규모더라고요. 네. 정 기자님이 뭐 이런 표현도 떠오르네요. 진짜 군사 케인주의. 맞아요. 뭐 네. 이렇게 표현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그 실제로 러시아 내부에서는 지난 2022년과 그러니까 전쟁 중이었던 2022년, 2023년에 걸친 산업 생산 증가분의 60% 이상을 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덕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작년에 이제 국방비 예산 지출이 늘어나니까 그 작년 9월에 러시아 재무장관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설득해야 될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올해 국방비 지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모든 것은 전선을 위해, 모든 것은 승리를 위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세계 2차 대전 소련 당시에 슬로건이었죠. 맞아요. 예. 소련이 예세였던 그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보면 진짜로 그 군사 케인스주의가 러시아 경기를 뒷받침했다라고 볼 법하죠.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일각에서는 그러면 지금의 러시아 경기 호황이 거품이 아닌가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방위 산업으로 경제 돌렸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거품이라는 또 지적은 뭡니까? 이제 그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군사 케인스주의, 케인스 경제학에 보면 뭐 피라미드 건설부터 뭐 자연재해, 지진, 태풍 아니면 심지어 전쟁까지도 나라의 부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분명히 있긴 해요. 근데 네. 생각해 보면 진짜로 전쟁이나 뭐 테러나 지진 같은 어떤 재해를 복구하는 데 들어간 정부 지출이 정말 새로운 것을 창출해낸 생산적인 활동이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 예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도 네네. 일본 GDP 성장률이 오히려 올라갔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 최근에 핀란드 은행에서 되게 러시아에 대한 흥미로운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골자가 뭐였냐면 정부가 다른 모든 것보다 전쟁을 우선시하면 경제 정책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담겼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에 그 러시아의 전쟁 관련 산업 생산량은 35% 늘었는데요. 민간 부분은 거의 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러시아 내부에서도 정부의 군사적인 생산 활동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경기 침체,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감이 지금 이미 커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시그널이 또 될 수 있었던 게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러시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 넘게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어떻게 했냐면 이 물가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연 16%까지 올렸습니다. 아. 이번 주에 또 한번 동결해가지고 여전히 16%가 유지가 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보다도 높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부에서 그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종료되면 이런 인플레이션 부담이 전쟁보다 더한 위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경계감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이제 좀 정리가 되네요. 앞서서는 한국 경제가 오히려 전쟁 중인 러시아 경제보다 못 미치는 부분이 네. 많다라고 해서 이게 뭔가 하고 상당히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상황은 또 아닌 부분도 있긴 있네요. 사실 그 한 나라의 경제 크기를 논할 때 이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명목 GDP 정도 될 텐데 네. 이것만 보면 뭐 호주나 브라질이나 러시아 같은 자원 대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나라들과의 국가 경제 순위를 논하는 게 의미가 있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죠. 근데 뭐 어쨌든 그 군비 지출을 통해서 그 경제를 영원히 성장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GDP라는 개념이 사실 정부가 당연히 국방비를 많이 쓰면 GDP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네.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한정된 자원을 무기를 만드는 데만 쓰면
뭐 소비재나 다른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쓸 수 있는 재원은 줄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끝나면 군수 산업에서 늘어난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진짜 러시아의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게 들이닥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지출로 이룬 이 GDP를 진정한 성장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올해 푸틴이 재선 도전하잖아요. 그렇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맞아요. 얼마 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러시아의 경제 성장에 대한 장밋빛 해석 이런 것들이 그런 정치적인 배경도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찌 보면 말씀 쭉 듣고 보니까 러시아의 경제 진짜 고민은 전쟁 끝난 뒤가 아닌가 이런 맞아요. 생각도 들 상황입니다. 군수 산업으로 일자리 많이 창출했는데 대거 해고하고 나면 그 사람들 또 어디 먹고 살 게 가겠어요. 없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정지서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